안녕하십니까.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문가입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고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늘, 양파 농사 짓는 우리 농업인분들 마음이 가장 바빠지기 시작하죠. 바로 마늘밭, 양파밭에 덮어둔 부직포를 언제 벗겨야 할지 그 시기를 두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일찍 벗기자니 갑자기 찾아올 꽃샘 추위에 애써 키운 마늘, 양파가 냉해를 입을까 걱정되고 너무 늦게 벗기자니 웃자라서 연약해지거나 병이 생길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이 결정 하나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넘게 농약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농가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직포 제거의 정확한 타이밍부터 제거 후 수확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비법을 모두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왜 2월 관리가 마늘과 양파 농사에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잠을 자는, 즉 휴명일을 거치는 월동 작물입니다. 그러다 2월이 되어 땅이 풀리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식물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튼튼하고 크게 자랄지가 바로 이 초기 생육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2월의 부직포를 언제 걷어주고 첫 영양분을 언제,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마늘과 양파의 뿌리 활착, 잎의 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확하게 될 구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여름철 수확기에 굵고 실한 마늘과 양파를 보고 웃을 수 있을지는 바로 지금 2월의 관리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확기 직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바로 2월 생육 초기에 모든 승부를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 부직포는 대체 언제 벗겨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날짜가 아니라 기온과 땅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춘이 지났으니 혹은 2월 중순이 되었으니 하고 막연하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해마다 기후가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밭의 위치에 따라 땅이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최저 기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밤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부직포를 섣불리 벗기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여린 마늘과 양파 싹이 강한 냉해를 입어 성장이 멈추거나 심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부직포를 벗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1.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하 3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인 날씨가 최소 3일에서 5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이나 상한 지역과 같은 한지형 마늘 재배지는 남부지방의 난지형 마늘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최저 기온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최저 기온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땅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날이 따뜻해져도 땅이 아직 꽁꽁 얼어 있다면 부직포를 벗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햇볕에 노출된 잎은 증산작용을 시작하는데 뿌리는 얼어붙은 땅에서 수분을 제대로 빨아올리지 못해 잎이 마르는 생리적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직포를 벗기기 전에 밭의 가장자리를 손이나 호미로 파서
땅이 최소 10cm 깊이까지는 충분히 녹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 가뭄이 심했던 지역은 땅이 바짝 말라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비나 눈이 많이 왔던 곳은 질퍽거릴 수 있습니다. 땅이 너무 질퍽거릴 때 부직포를 걷기 위해 밭에 들어가면 흙이 다져져서 통기성이 나빠지고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흙을 손으로 쥐었다 폈을 때 가볍게 부서지는 정도의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입니다. 즉, 기온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내 밭의 땅이 풀리고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밭을 망치는 것보다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역별로 부직포 제거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즉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의 경우 보통 2월 중순에서 하순경이 부직포 제거의 적기가 됩니다. 난지형 마늘은 한지형에 비해 추위에 약하지만 겨울이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생육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온과 땅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2월 중하순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면 중부 내륙이나 경기 북부, 강원도 등에서 재배하는 한지형 마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지역들은 2월 하순, 심지어 3월 초순까지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지형 마늘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보통 3월 초순에서 중순경 날씨가 완전히 풀렸다고 판단될 때 벗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파의 경우 마늘보다는 추위에 조금 더 강한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중부지방에서는 한지형 마늘과 비슷한 시기인 3월 초중순에 벗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직포를 한 번에 확 걷어내는 것보다는 낮 동안에는 반쯤 걷어 햇볕에 적응시키고 밤에는 다시 덮어주는 과정을 며칠간 반복하면 냉해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세심한 과정이 명품 마늘, 양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직포를 벗기는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농사일을 시작하시다 보니 해가 뜨자마자 부직포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밤새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있던 마늘과 양파잎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거나 잎 자체가 살짝 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직포를 걷어내고 갑자기 강한 아침 햇살을 받게 되면 잎의 조직이 급격하게 녹으면서 파괴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직포 제거 시간은 해가 완전히 떠서 기온이 충분히 오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되면 밤새 내렸던 서리가 자연스럽게 녹고 잎의 온도도 서서히 올라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직포를 걷어내는 날은 가급적 바람이 없고 맑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식물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낮아져 냉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직포를 언제 벗기느냐만큼 어떻게 벗기느냐도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드디어 마늘과 양파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농업인분들의 마음은 마치 오랜만에 자식을 만난 부모처럼 설레고 기대에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밭을 보자마자 물부터 주거나 혹은 서둘러 비료부터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과 영양분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부직포라는 이불 속에서 겨울을 보낸 마늘과 양파의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우내 부직포 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잎이 끝이 노랗게 변한 곳은 없는지, 혹시 서리빨 피해로 뿌리가 들떠서 솟아오른 포기는 없는지, 특정 구역에만 유독 생육이 부진한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흙의 습도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잡초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 관찰의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물과 비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생육이 부진한 포기는 뿌리가 썩거나 잡초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보고 진단합니다. 꼼꼼한 관찰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첫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 주기? 비료 주기? 아닙니다. 부직포를 제거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물리적인 작업은 바로 김매기, 즉 잡초 제거입니다. 왜 잡초 제거가 가장 먼저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잡초는 마늘과 양파보다 생명력이 훨씬 강해서 땅이 풀리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잡초를 그대로 둔 채 물이나 비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애써주는 귀한 양분의 상당 부분을 마늘과 양파가 아닌 잡초가 뺏어 먹게 됩니다. 특히 이른 봄에 발생하는 냉이, 쑥, 별꽃 같은 월동 잡초들은 뿌리를 매우 깊고 넓게 뻗기 때문에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호미로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직 마늘과 양파의 뿌리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초와의 양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초기 생육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는 곧 수확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걷어낸 직후 땅이 너무 질지 않다면 즉시 밭에 들어가 손이나 호미로 눈에 보이는 큰 잡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 농사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잡초 제거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초 관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손으로 직접 뽑는 인력 제초와 제초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텃밭 규모가 작거나 친환경 농법을 지향하신다면 당연히 인력 제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잡초가 아주 어릴 때, 즉 본잎이 두세 장 나왔을 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들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적으로 제초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제초제나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마늘과 양패 등록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펜디메탈린 성분의 제초제 등이 있는데 이는 잡초가 발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사용 시기는 부직포를 걷고 난 직후, 그리고 밭에 물기가 적당히 있을 때 살포해야 약효가 좋습니다. 이미 자라난 잡초가 많다면 마늘과 양패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경엽처리제 2% 흡수되는 제초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초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선제방어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밭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동안 눈이나 비가 왔으니 땅의 수분이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을 보냈다면 부직포 아래의 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메말라 있습니다. 식물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고 우리가 곧 주게 될 비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수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잡초 제거가 끝난 후 밭이 건조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첫 물주기는 마늘과 양파를 겨울잠에서 깨우고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활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주는 방법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하거나 고랑에 물을 대주는 고랑 관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땅속 10에서 15cm까지 충분히 젖도록 흠뻑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만 살짝 적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주고 난 다음 날 밭을 파보았을 때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면 아주 잘 주신 겁니다. 이 첫 물주기가 앞으로의 모든 영양 관리의 기초가 되는 작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주기와 함께 해주면 좋은 작업이 바로 북주기와 토양 표면 긁어주기입니다. 겨울 동안 땅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서리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서리빨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의 뿌리가 땅 위로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제대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걷고 밭을 관찰할 때 이렇게 솟아오른 포기가 보인다면 즉시 손으로 꾹꾹 눌러주고 주변의 흙을 긁어모아 뿌리 부분을 잘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주기입니다. 또한 부직포를 덮어두었던 밭의 흙 표면은 비와 눈에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으면 전문 용어로 토양 경화라고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물이나 비료가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작은 홈이나 관리기 등을 이용해 밭 표면을 살짝 긁어서 딱딱한 층을 깨주는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져 뿌리 발육이 왕성해지고 비료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마늘과 양파의 초기 생육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밭의 기초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잡초도 제거했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했으며 토양 상태도 개선했습니다. 드디어 마늘과 양팩에 첫 보약을 먹일 시간, 바로 1차 추비, 즉 첫 번째 웃거름을 줄 차례입니다. 이 1차 추비는 마늘, 양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바로 마늘과 양파의 잎이과 줄기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키우는, 즉 전체적인 덩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잎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영양분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에 수가 많고 크기가 클수록 나중에 땅속의 마늘과 양파구를 살찌울 수 있는 영양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1차 추비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투자와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면 잎의 수가 적고 가늘어져서 나중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구가 크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확한 방법으로 첫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차 추비의 황금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 또한 부직포를 벗기고 며칠 후,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작물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직포를 벗기고 잡초 제거와 물주기 등의 작업을 마친 후 마늘과 양파가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고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직포를 제거하고 나서 약 5일에서 7일 후 정도가 되는데 이는 밭의 조건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뿌리가 아직 활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오히려 뿌리가 비료의 염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억제되는 비료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주면 초기 생육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밭에 나가 마늘이나 양파의 가장 안쪽에서 연두빛 새순이 힘차게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 아, 이제 밥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됩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바로 농사의 기술이고 경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물과의 교감이 가장 정확한 달력입니다. 타이밍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주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1차 추비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 질소 N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기에는 질소 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소만 주는 것보다는 구의 비대와 전반적인 생리작용에 도움을 주는 칼륨 K, 가리, 성분도 함께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1차 추비용으로 NK 비료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NK 비료는 질소와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이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영양 조합을 제공합니다. 만약 NK 비료가 없다면 요소 비료, 질소 성분과 염화가리 또는 황상아리, 칼륨 성분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산피. 성분은 1차 추비 때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산은 작물을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충분히 넣어주었다면 초기 생육에는 그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질소와 칼륨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복합비료보다는 NK 비료나 단일 비료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료는 보약이지만 너무 많이 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비료 사용입니다. 비료 포장지 뒷면을 보면 작물별, 시기별 권장 시비량이 나와 있으니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평 약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NK 비료의 경우 약 10에서 15kg 정도를 살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요소 비료를 사용한다면 약 7에서 10kg, 염화가리는 약 3에서 5kg 정도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내 밭의 토양 비옥도나 마늘, 양파의 생육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밑거름을 충분히 해서 잎의 색이 아주 진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면 기준량보다 조금 적게 주고, 반대로 잎 색이 연하고 생육이 부진하다면 기준량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여 내 밭에 부족한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뿌리는 습관을 버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농사를 시작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비료를 주면 비싼 돈 주고 산 비료의 효과를 절반도 보지 못하거나 심하면 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비료를 마늘이나 양파의 잎 위에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비료 알갱이가 잎 사이에 끼거나 잎 위에 직접 닿게 되면 그 부분의 수분이 비료에 의해 뺏겨 타버리는 비료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이 맺혀 있거나 비가 온 직후에 비료를 주면 피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비료는 반드시 작물의 포기와 포기 사이, 즉 고랑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료 살포기를 이용하면
훨씬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비료를 뿌린 후에는 그냥 두는 것보다 가벼운 비가 예보되어 있을 때를 맞춰 뿌리거나 비 예보가 없다면 비료를 준 후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살짝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가 빨리 녹아 땅속으로 흡수되어 뿌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혹시 모를 비료장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런 세심한 살포 방법 하나하나가 모여 수확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직포 제거와 1차 추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2월 관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이 풀리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반기지 않는 손님들, 즉 병해충도 함께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봄철, 마늘과 양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흑색서금균 핵병이나 잿빛 곰팡이병과 같은 토양성 곰팡이병입니다. 이런 병들은 겨우내 땅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적당해지면 급격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방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밭을 잘 관찰하여 혹시라도 포기 전체가 노랗게 변하면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곳이 있다면 즉시 그 포기를 뿌리 주변 흙과 함께 파내서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거나 태워야 합니다.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에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적용 약재를 관주 물에 타서 뿌리 부분에 부어주는 것. 처리해주면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쉽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곰팡이병과 더불어 이른 봄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해충입니다. 특히 마늘과 양패에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고자리파리와 총채벌레가 있습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은 땅속에서 마늘과 양파의 뿌리 부분을 갉아먹어 식물 전체를 시들게 만듭니다. 피해를 받은 포기를 살짝 당겨보면 힘없이 쑥 뽑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자리파리는 주로 전년도에 피해가 심했던 밭이나 미숙퇴비를 사용한 밭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부직포를 걷고 1차 추비를 하기 전으로 토양 살충제를 밭 전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총채벌레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잎의 즙을 빨아먹어 잎이 구부러지거나 은백색의 반점이 생기게 만듭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때 피해가 심해집니다. 총채벌레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기도 하므로 발생 초기에 철저히 방제해야 합니다. 밭을 유심히 관찰하여 피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전용 살충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모든 병해충 방제의 기본은 예찰, 즉 미리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월 마늘, 양파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잎이 끝 마름 현상입니다. 잎이 끝이 노랗거나 하얗게 타들어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농약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잎이 끝 마름 현상은 병이 아닌 생리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리장애란 병원균이나 해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동안 수분이 부족했거나 특정 영양소, 특히 칼슘이나 붕소 같은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 잎이 끝 마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었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염류가 집적된 경우에도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잎이 끝이 마른다고 해서 무조건 살균제부터 뿌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의 수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칼슘이나 미량 요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옆면 12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것.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처방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2월 마늘 양파밭 관리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직포 제거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제거 후에는 관찰, 잡초 제거, 물주기, 북주기, 1차 추비, 병해충 예방의 순서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마늘과 양파는 최상의 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문가의 팁을 드리자면 농사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언제 부직포를 거뒀는지, 며칠 후에 비료는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 어떤 병해충 증상이 보였는지 등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내년, 내후년 농사를 지을 때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훌륭한 나만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농업인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2월 관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도구의 정비 또한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농기구들을 점검하고 수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료를 뿌릴 때 사용할 비료, 살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름칠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할 호미는 날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갈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사용될 분무기는 노즐이 막히지 않았는지, 압력은 제대로 오르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기와 같은 동력 농기구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각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운전을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 농기구가 말썽을 부리면 작업의 적기를 놓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농사의 차질로 이어집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미리 갈고 닦는 것처럼 우리 농업인들도 본격적인 영농철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무기인 농기구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관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한 가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집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부직포를 거두면 내 밭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따라 걷고 옆집에서 비료를 주면 덩달아 따라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농사 습관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모든 농사 관리의 기준은 내 밭의 상태와 내 작물의 생육기 되어야 합니다. 옆집과 우리 집은 토양의 종류도 다르고 물 빠짐도 다르며 심지어 햇볕이 드는 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심었더라도 작물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행동을 참고는 하되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농사고수는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닌 자신의 밭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내 마늘의 잎 색깔은 어떤지, 흙을 만져봤을 때 수분은 적당한지, 작물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야말로 한 해 농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2월 마늘, 양파밭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직포 제거는 달력이 아닌 최저 기온과 땅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 부직포를 걷어낸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이나 비료가 아니라 꼼꼼한 관찰과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에게 양분을 빼앗기면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첫 번째 웃걸음. 즉, 1차 추비는 작물이 새로운 잎을 내밀며 밥 달라는 신호를 보낼 때 질소와 칼륨 위주의 비료로 정확한 양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올해 여러분의 마늘과 양파는 작년보다 훨씬 더 굵고 실하게 자랄 것이라고 제가 20년의 경험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년 농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농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올해 마늘, 양파 농사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